직접 만나본 부자들은 요즘 같은 외부 환경에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가요? 제가 운이 좋게도, 운이 좋았다 그러면 그런데, 코로나 폭락이 왔을 때, 코로나발 증시 폭락이 왔을 때, 증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VVIP 분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정말 많았죠. 뭐 증권사에서도 근무를 하신 건가요? 네네네. 이제 지금 그만두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제가 프리랜서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작년까지 증권사에 또 잠시 있었었는데요. 해외 주식 관련해서 그때 많은 자산가분들과 많은 자산가분들을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느낀 게 이거였어요. 시나리오가 있다. 네, 시나리오가 있다. 부자들은 위기에 대비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게 저는 정말 인상 깊었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금리 인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모르는 거잖아요. 세상에 코로나가 올지 아무도 몰랐듯이 지금도 뭐 금리 인상 몇 번 한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혼란스럽고 부동산 좀 대입해보면 당장 내년에 대선에서 누가 됐냐에 따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공감하시잖아요. 네. 주식도 뭐 마찬가지거든요. 정권 바뀌는 거에 따라서 영향이 또 관련주들이 바뀌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 집값 떨어질까? 뭐 이 사람이 되면 집값 혹시 오를까? 이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본 그런 자산가분들은 이미 시나리오를 그냥 짜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돼도 난 대응할 수 있고 이렇게 돼도 난 대응할 수 있게끔. 대응을 하는 거네요. 네네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네네네. 어제 살짝 소수몽키님이 하는 방송을 들어보니까 네. 헝다기업 네. 그 파산 문제가 저는 지난번에 이슈가 됐을 때 한 번인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기는 여러 번 네. 동안 지속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내가 대응만 할 수 있으면 그냥 그 이벤트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네. 헝다 같은 이슈는 네.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그 파산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한 번씩 꼭 나오니까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주 접하는 이슈들은 되게 조금 익숙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부동산도 자꾸 보다 보면은 되게 중복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거 뭐 대선 때마다 돌아오는 그런 우려들이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듯이 주식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경험이 쌓이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헝다가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또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도 만나보면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시나리오를 항상 짜놓는 거죠. 저도 괜찮지만 혹시 모르니 예를 들면 현금 비중을 유지한다던가 정말 사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면 과감하게 또 유연하게 주식을 좀 갖고 있던 거 판다던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막 무조건 내년에 금리 인상 될 거니까 위험해. 뭐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또 위험하지 않을까요? 모든 재테크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뭐 네. 정책이 있다고 해서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거기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되는 맞아요. 거고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정책 같은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네. 그때도 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대응할 수 있으면 맞아요. 그걸로서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정말 유연한 것 자체가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신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부자들 특히. 네, 근데 소수몽님도 그렇게 대응하시고 계시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네. 투자 종목 어떻게 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넷플릭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넷플릭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게 사야 되는지 뭐 부동산처럼 이걸 사두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가 몇 번씩 하락장이 올 때마다 이런 고민이 들어요. 아니면 강세장에서도 항상 보면 좋은 기업들은 비싸 보이거든요. 장기 그래프 보면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쳤다라고밖에 안 들. 계속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네. 사면 꼭지 잡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 주식 7년 하면서 7년 내에 미국 주식이 꼭지라 그랬거든요. 네. 거품론은 매년 있었습니다. 뉴스 찾아보시면 늘 폭락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불안할 때마다 앞이 안 보일 때 조금 더 멀리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구독자가 과연 줄어들까? 뭐 1년, 2년 뒤에 제가 10년 이런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3년, 5년 동안 넷플릭스 구독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벌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조금만 더 길게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당장 내일 주가는 저도 진짜 모르겠는데 1년 뒤, 2년 뒤에 더 올라 있을까라고 본다면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그냥 주가만 보시지 말고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 기업이 뒤에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로. 근데 돈을 너무 잘 법니다.
이게 진짜 양극화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에 있는 그런 소위 빅테크나 넷플릭스,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더 잘 법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도 오히려 수많은 소셜미디어가 있지만 지금은 막 몇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TT, 디즈니나 이런 것도 지금 또 막 넷플릭스 경쟁 심한데 이거 결과적으로는 두세 개만 남고 다 죽는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승자독식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양극화 시대에 1등 기업들로 돈이 더 쏠리는 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예를 넷플릭스로 들긴 했지만 그 외적으로도 네. 다른 분야들 중에서 1등은 네. 계속해서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네,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더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네. 위기일 때도. 네, 네. 맞습니다. 위기일 때는 오히려 많이 내려가거나 변동성이 더 많은 것보다는 네. 안정한 게 네. 더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위험하다고 느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비싸더라도 더 안전한 데로 몰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돈을 얻었을 때 기쁨보다 잃었을 때 오는 고통이라든지 그런 맞아요. 슬픔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조금 올라도 돼. 그냥 이대로 유지만 해도 돼.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 주식이 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시세 변동 이런 거를 더 오히려 타이밍 재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 같은 걸로 오히려 하시면 좋겠고, 좀 이렇게 여유 가지고 길게 보실 수 있는 투자처럼 미국 주식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더 네. 좀 우량한 기업들이 많다고 볼 수 네,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덩치가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큰 기업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넓게 보시면 정말 엄청난 기업들이 바로 이제 우리 핸드폰 안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등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루 등락이 네. 그래도 제가 보통 뭐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까지는 네. 안 나는 게 거의 정상인 거죠. 좀 우량하다는 주식을 봤을 때. 그렇긴 한데 원래는 미국 주식 그런 점이 있었는데 네. 요즘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인들이 2030들도 막 주식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3배 베팅 막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변동이 더 심해집니다. 본 주식도. 그래서 조금 그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우량하다 그래서 했는데 변동성 왜 이렇게 커? 이렇게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그렇게 근데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이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미국 주식으로 좀 갈아타신 분들도 맞아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들의 이런 좀 손바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별로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저도 돈 되는 거 찾아다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한 건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진짜로 한국 주식 갈아타고 미국 주식으로 옮긴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상향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좋거든요. 좋은 주식, 우량주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극단적인 쏠림이 있을 때는 좋지 않았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다 한국 주식으로 갔어요. 올해 초만 해도요? 네. 기억 안 나시겠지만 네. 올해 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달 만에 막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한국 주식 막 급등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야, 미국 주식 재미없다. 이제는 한국이다. 다 가셨어요. 그래서 고점에 물렸죠. 그리고 이제 6개월, 7개월, 올해 1월부터 10월, 11월까지 지금 1년 내내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저도 뭐 1년 내내 물려있는 주식이 있지만 짜증 나거든요.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이걸 손절해야 돼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열받는 건 다 같이 빠지면 괜찮은데 미국은 오르니까 이제 주변에서 하나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미국이 답이야. 뭐 테슬라 사면 몇 배를 벌었는데 막 이러면서 천슬라 막 네, 나오고 천슬라 뉴스에도 하루 종일 미국 주식이 좋대. 갑자기 전문가들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꿀렁꿀렁 하잖아요. 이렇게 심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 삼성전자 이런 거 장기로 보고 샀는데. 맞아. 그래서 이제 요즘에 손절하고 심지어 그런 사연도 제가 최근 이제 곧 영상 올라갈 텐데 라이브로 했어요.
한국 주식 다 손절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도 조정이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네.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조금 그 진득하게 원래 했던 원칙대로 한국도 뭐 1년 하고 말 거 아니셨으니까 하기로 한 거 마음 먹고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미국도 지금 단기로 조정이 왔다고 해서 또 이렇게 나는 제 주식은 진짜 안 맞는다 이러기보다는 조금 또 버티면 또 우상향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보시면 아유 그때 버티길 잘했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조금 길게 보시면 어떨까. 조급해하는 게 조금 느껴져서 힘드실 수 있는데 그렇다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량한 주식을 살 때는 뭐 나 이거 평생 갖고 가면 되지. 네. 뭐 안 되면 뭐 다시 물려주면 되지. 이런 심리로 사는데 실제로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 네. 마음이 그렇게 그렇죠.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버텨야겠죠. 네. 그럼 미국 주식을 살 때 네. 첫 허들이 네. 이제 영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영어 못해도 미국 주식 사는데 저도 문제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 뿐더러 일단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주식을 하시더라도 심지어 한국 부동산을 하시더라도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뉴스를 계속 보시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린다더라 내린다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막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다 영어잖아요. 사실 영어를 몰라서 못한다는 거는 약간의 막연한 두려움이신 것 같아요. 맞아, 용어가 너무 어렵다 네네, 보니까 그냥 여기서 경제 딱- 용어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도 순수 국내파로서 미국에 그냥 여행 한번 딱 갔다 온 사람으로서 주식하는 거랑 그 뉴스 뭐 영어로 돼 있는 거랑 정말 상관이 없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뉴스 실시간으로 해외 소식들 너무 잘 알려주고 계셔서 유튜브에서 이런 것도 다 말씀해 주시죠. 그럼요, 어떤 뭐. 상황이 어떻고. 네, 저도 하고 있지만 뭐 뉴스에서도 전 처음에 미국 주식할 때 다 번역기 돌려서 했어요. 저도 실제로 영어를 못하니까 그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니까. 뉴스 같은 거 바로 받아가지고 네. 번역기 돌려서 보고. 네. 근데 요즘은 뭐 실시간으로 다 번역해서 로봇 기사가 올려주기도 하고 밤새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막연한 두려움인 것 같고,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어쨌든 미국 소식을 알면 몰라서 알아서 나쁠 건 없으시니까 겸사겸사 그런 소식 공부 겸 또 미국 주식하면 그런 경제 돌아가는 것도 더 재밌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주식 부동산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미국이 시작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하고 나면 다른 세계에서 좀 퍼지는 게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가장 빠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음. 물론 국내 주식도 그리고 네. 물론 또 해외 주식도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공부해야 되겠네요. 네. 돈 벌려면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노력을 네, 그 정도는 해야죠. 좀 해야지 않을까. 네. 네. 이제 소수몽키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네. 언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좀 제가 추구하는 진정성을 알아주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몰빵 지수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공유한 적이 있어요. 몰빵 지수요? 네, 뭐냐면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든 건데요. 몰빵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몰빵의 유혹에 자주 빠지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는 돈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잃지 않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딱 그 숫자를 넣으면 몰빵을 하고 있는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좀 분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딱 네. 거기 넣어보면 대입이 되네요. 네, 가장 네, 비중이 네. 높은 게 있다고 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경고 표시가 뜨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 너무 무리하게 사셨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되게 허접하지만 그걸 만들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제 취지를 알아주시고 막 실제로 써보시더라고요. 공감을 해주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많이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정말 다른 상대방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분산 투자는 과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산 투자 추가로. 네. 분산 투자요. 만약에 지금 몰빵 투자 위험도라고 하셨으니까 네, 좀 네.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식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하면 좋을지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돈 벌려면 크게 한번 몰빵을 해야 된다. 승부를 던져야 된다. 그렇죠. 인생 한 방이죠. 네. 근데 그 1%의 그 소수의 소식들은 들려오지만 실패한 사람들 얘기는 진짜 안 들려오고 우리가 애써 무시하잖아요. 근데 저도 여의도에 잠깐 있었지만 진짜 끔찍한 사건들도 많이 접했거든요. 코로나 때 이럴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뭐 멀리 안 가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네. 12월 초중순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 지금 비트코인이 폭락을 한번 했었는데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100배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100배래 버리죠. 그게, 비트코인은 그게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 오르면 100%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폭락하면 그냥 파산인 거죠. 청산당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제 위험하게 하는데 그 100배 하신 분은 그거잖아요. 내가 여기 100만 원 넣으면 100배 해가지고 뭐 1억, 100억을 불리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번 거만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네. 번 얘기만 들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반대 얘기를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죠. 아, 진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몰빵하지 말자.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네네, 항상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왜냐면은 100만 원으로 1억 번 거보다 제가 그 100만 원 애써 만들었는데 그 다운돼 버리면 다시 100만 원 만들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렵죠. 네네, 시드머니라서 2천만 원 겨우 모았는데 그거 다 날아가면 어떡해요. 다시 또 0부터 네. 만들려면 2 네. 쌓아가는 순간이 너무 힘들 거거든요.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저도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몰빵 지수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투자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한 종목이 최대 20%가 안 넘어가게 하자. 네네, 쉽게 말하면. 그럼 최소한 네. 5개 이상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네네. 5개, 의도적으로 6개. 한번 그렇게 나눠보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 하락하면 물타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물타다 대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타다 내주. 물타다 대주주라는 말이 있는데 대주주. 네, 빠질 때마다 계속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게 돼요. 네. 근데 되게 싸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포트폴리오에서 그 주식이 제일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균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주식만 보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예 그냥 몰빵 지수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종목이 아무리 떨어져도 최대 20%까지만 투자해야지. 예를 들어서 1억이 투자 원금이면 딱 2천만 원. 네, 이 주식은 내가 아무리 그냥 떨어지더라도 2천만 원 이상은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으면 그 리스크가 줄어들죠. 네, 걔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애들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꼭 20%가 아니더라도 네. 기준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이상을 네. 기준을 가지고 있어 내가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네. 한 군데 너무 많이 몰빵했다가 그쵸. 거기서 내려가게 되면 인생이 피폐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너무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혹시나 거기 내가 네. 예상치 못한 좀 그쵸.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 너무 힘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좀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싫어서 이런 이야기도 좀 분산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어떻게 투자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자산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돈이 있을 때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주식으로 돈을 좀 불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지 30대 직장인들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재테크는 무엇일까요? 야, 참 이게 요즘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고 네.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 구독자분들도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 생각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전 주식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분 중에 피터 린치라는 네, 유명한 투자자분이 계신데요. 그분 책에도 되게 앞 구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신 분인데도 가능하면 내 집 마련부터 해라. 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두 발 뻗고 잘 집을 최대한 그래도 빠르게 마련하고 나서 주식을 하더라도 수익률이라든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써 있는 게 저도 참 여러 번 책을 읽을 때마다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저도 똑같았어요. 사회초년생 때는 일단 당연히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부지런히 월급과 이런 것들 모아서 주식으로 좀 불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그 선에서 제가 가능한 뭐 돈이 있는 선에서 제가 살 수 있는 실거주한 집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모든 돈은 또 다시 주식에 투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지금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미혼 이제 결혼을 앞두신 직장인분이라면은 결혼 계획에 맞게 이제 그래도 실거주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가능한 선에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처음에 돈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돈 열심히 모아서 네. 주식이나 다른 재테크로 좀 풀린 다음에 네.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한 다음에 네. 더 주식이나 네. 주식으로 더 돈을 많이 벌면 더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주식이랑 부동산 네, 두 개 네. 같이.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통 네. 부동산에서 재미를 보면 부동산만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에서 재미를 보면 주식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네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조금 주식의 재미를 저는 근데 또 반대네요. 그러면 주식으로 재미를 느꼈다 보니까 실거주할 그런 제가 살 집은 마련을 해놓되 다른 돈들은 아무래도 주식으로 좀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실거주 자산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내려두는 거지. 이건 투자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외에는 이제 주식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혹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테스트? 네. 나는 주식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소액으로 해보신 다음에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이런 걸 떠나서 주식하고 안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안 맞다라는 게 네. 어떻게 안 맞는 그러니까 걸까요? 네. 주식 예를 들어서 주식은 하루에도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면 하기 힘들잖아요. 매일 보게 되잖아요. 네, 매일 그걸 보면서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안 봐요? 제 돈이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도 시세창이 안 변해도 보시잖아요, 맨날. 그렇죠. 우리 신고가 리스트 쫙 펼쳐보시고 하시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안 볼 수는 없는데 이 엄청난 변동을 도저히 난 견딜 수가 없다.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이것 때문에 다른 일에 지장이 온다 하시면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과감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부동산 쪽에 더 집중을 하시던지 다른 방법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소수몽키님께서 네. 저는 좀 재테크에 관련된 회사를 다니셨을 줄 아는데 네. 그게 전혀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예 관련이 없는 회사를 다녔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어떤 회사를 다니셨을까요? 일단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테크 이런 쪽과 전혀 상관없이 자동차 관련 회사를 다녔고요. 일단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대학생 때 돈이 없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되게 괴롭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빨리 돈 벌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대학 생활이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놀 시간에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제가 조기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대학 한 학기라도 다니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요즘 막 휴학하고 더 늘리기 바쁜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땡겨서라도 빨리 돈 벌어야겠다. 그리고 나름 그때 이제 제 선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주는, 제 능력 한에서는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자동차 회사여서 그때 거길 들어가게 됐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근데 그렇게 취업난 속에 그렇게 좀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첫 월급을 받고서 네. 퇴사 계획을 블로그에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취업 전에 생각했던 월급과 막상 통장에 찍힌 월급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전세우도 다를 거고. 네, 순진했던 거죠. 제가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대학생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이렇게 연봉 보면 선배들이 뭐 6, 7천을 받는데 대기업 들어가면 근데 세금 다 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충격을 이제 받고 그리고 또 마침 선배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그날 계산을 했어요. 쭉 제가 이 회사를 20년 다녔을 때 풀로 20년 다녔을 때 받는 월급을 엑셀에다 다 계산해 돌려봤어요. 연봉 상승분까지 그렇죠. 다 포함해가지고 그럼요. 20년 동안. 네. 제가 신입사원인데 한 달 동안 한 일이 선배들 월급 물어보는 일이었어요. 원래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네. 참 버릇없게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리 선배, 과장 선배, 사장 선배, 부장 선배 술 마시면서 근데 죄송한데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다 알려주던가요? 네, 다행히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부장님 근데 너무 궁금해서 그걸 살짝만 하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쫙 엑셀 돌려봤는데 슬프게도 이제 그 정말 연봉 많이 준다는 대기업의 부장님이 되셔도 그때가 다녀도 지금 뭐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안 오른 게 없는 시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답이 없다 이거 느껴가지고 월급 외에 뭔가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인데 일하기도 바쁠 나이인데 그걸 좀 빨리 좀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혼자만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도 블로그를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올린 거죠. 퇴사 계획을. 왜냐면
못 달성하면 창피하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다이어트 같은 거 결심할 때 주변에 일부러 알리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쵸. 뭐 5kg 못 빼면 내가 바보다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블로그에 그 당시에도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꽤 한 뭐 10,000명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0명한테 선포한 거죠. 미리 선언 딱 하고. 제가 5년 뒤에 퇴사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되게 저는 창피할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이제 또 밝힌 거죠. 아, 딱 5년이란 기한을 딱 정하신 건가요? 네, 그때 이제 60개월 월급 60번 받을 동안 퇴사 준비를 마치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죠. 혹시 그때 회사 분들 중에 그 블로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저인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고 나중에 다 알게 되셨지만 회사분들 중에 제가 그 블로그의 주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바로 옆에 아무리 친한 동기들도. 네. 그럼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매달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왔을 때 네. 퇴사를 결심하게 되셨을까요? 아, 이거는 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지금도 월급도 받으면서 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제 부업, 사업도 할 수 있으면 저는 다닐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일도 만족을 했거든요. 뭐 이렇게 배울 것도 많았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저는 불가피하게 유튜브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미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막, 야, 어제 유튜브 잘 봤다. 맞아. 선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재밌더라. 막 이러니까 이제 처음엔 그게 좋았는데 이제 다 소문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병행을 못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만약에 그때도 회사에서 그냥 해라 이랬으면은 지금도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때가 구독자 몇만 명 정도였을까요? 아, 근데 그때도 제 유튜브 진짜 초창기여서 뭐 구독자 뭐 진짜 1, 2만 명? 이때? 근데 그때는 경제 유튜브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구독자 1, 2만 뭐 유튜버들도 되게 흔하지 않을 뭐 그런 시기였던 거죠. 아, 그런데도 이제 네. 알고 선배들이 보시고 신기하니까. 네. 네. 아, 그쵸. 네. 찍어달라고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퇴사할 시점에 그래도 월급 정도에 준하는 금액은 이제 이렇게 부수입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월급 정도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만약에 그게 안 해서 유튜브나 개인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래도 다행히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만들고 있던 시점이어서 아, 그래, 한번 용기 내서 나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었던 덕분인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그러니까 미리 블로그에 올려놨던 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의 그런 퇴사를 결심할 때에도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주식으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네. 만들 수가 있나요? 지금처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셨다고 네. 했는데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는 당연히 가능은 한데요. 조건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건이 너무 어려울 정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부동산 제가 잘 모르지만 부동산으로도 월세 아무리 수익형 뭐 이런 거 해도 월급에 준하는 금액 받으려면은 쉽지 않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거의 어렵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주식도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배당금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월세 받듯이 따박따박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 월급 정도 받으려면 진짜 몇십억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도 궁극적인 목표예요. 지금 저도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게 꿈이거든요. 자산을 많이 쌓아서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는 게. 네. 전 실제로 그렇죠. 이제 제 와이프랑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행 다니면서 에어비앤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정말 꿈이라고 그것도 블로그에 써놨어요. 제가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몇 살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럼 혹시 몇 살 때인가요? 개인적으로 40대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전 세팅을 딱 끝내는 게 목표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목표를 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이제 꼭 건물을 사야지만 월세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도 그런 게 가능하다 정도 참고해 주시고 특히 미국 주식이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배당주 막 따박따박 받는 구조를. 그래서 이제 지금 월급이라든지 다양한 파이프라인 만들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배당이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보통 네. 4, 5% 정도까지 세팅이 가능해요. 세전 기준으로. 그 정도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긴 하죠. 사실 그래서 요즘 진짜 좋은 그런 건물, 수익형 건물도 막 수익률 많이 내려갔다고 하던데요. 오피스텔 이런 것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골라놓으면 성장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도 한번 인플레이션 이상 기대할 수 있고 배당도 늘어나니까 월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매력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네요. 네.
그럼 단지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살면서 이제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건 참 많은데 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기란 정말 괴로운 것 같아요. 혹시 소수몽키님께서 처음부터 삶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투자를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저 사실은 진짜 겁이 많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네, 퇴사까지 하시는데. 그쵸. 그러니까 주식한다 그러면 되게 공격적이고 위험할 거라고 보는데 저같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오죽하면은 직장 들어가서 아까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악몽을 꿨어요. 원하던 회사의 대기업에 들어갔는데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왜인지 생각해봤더니 제 앞에서 자꾸 사다리가 끊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에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요. 제가 네. 회사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회사 상황이 막 어려워진다 그러고 연봉이 뭐 성과급이 줄어든다 그러고 자동차 업황이 또 앞에 그렇게 안 좋았어요. 요즘은 좋아졌거든요, 다시. 제가 퇴사하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자동차 시대에 뭐 끝났다고 막 그럴 정도로 또 이렇게 그랬는데 여러모로 회사도 안 좋지, 집값은 오르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저 이대로 가다가는 야 가난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절실해지더라고요. 진짜 절박해졌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돈 벌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이게 월급쟁이 부자들도 보니까 학원 막 강의 있잖아요. 네네. 진짜 저 생각해보니까 여기 왔었어요. 직장 다닐 때. 왔었나요? 근데 아마 월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소였던 것 같은데 부동산 강의도 듣고 뭐 에어비앤비 강의, 스마트 스토어 강의, 뭐 그냥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볼 수 있는 강의는 다 들어봤어요. 진짜 주말 뭐 이런 거 안 가리고.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도.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었던 거죠. 이제 저한테 잘 맞은 걸 찾은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실해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네. 이게 이제 보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을 모아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거의 맞아요. 부장님 정도를 보게 되면 네. 아, 나의 미래가 되겠구나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생각보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유하게 살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바라는 거랑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쵸. 일단 월급만으로는 좀 어렵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쵸. 그래서 저도 투자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네. 이제 행동을 옮기시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주식이든 네. 뭐 아니면 다른 재테크 수단이든 이런 게 꼭 하나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맞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는 이제 투자를 빚내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네. 누구는 지금 월급이 얼만데 월급으로 네가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냐. 빚이라도 내서 빨리 종잣돈 마련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소수몽키님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실까요? 네. 일단 제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빚을 내서 그래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 겁이 많다더니 무슨 빚을 내서 하냐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정말 모은 돈이 없었습니다. 절실하고 가난해서 절실했는데 모은 돈은 없으니까 대학생 때 남은 거는 이제 학자금 대출 남은 거 2천이었는데요. 빚 2천이었었는데 그거 갖고 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행히 그 당시에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회사 합격증만 있으면 은행에서 2천만 원을 그냥 저금리로 빌려줬어요. 어떤 은행 지점에 가니까 해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주식을 바로 했죠. 근데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 때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쵸. 그 돈을 다 투자를 하신 건가요? 그쵸. 그래서 그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이 그래 나도 지금 당장 그렇죠. 땡겨가지고 연봉이 얼마까지 해준다는데 마통 뚫어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조금 저는 다른 케이스였던 게 대학생 때부터 제가 알바하고 과외하고 이런 번 돈으로 계속 주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위험성을 알았던 거죠. 좀 적은 돈으로 이미 좀 경험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학생 때 제가 그 200만 원이 전 재산이었을 때 테마주로 다 날렸어요. 그리고 이제 밤새 울었거든요. 도서관 24시간 그 중앙도서관 가가지고 대학생 때 200만 원 진짜 크잖아요. 진짜 큰 돈이었어요. 진짜, 저한테 네.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외 몇 달에서 모은 돈을 날리니까 이제 막 치열하게 고민한 거죠. 나 왜 이렇게 주식을 못할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 조금씩 그 경험을 쌓고 이제 취업을 할 때는 2천만 원에 대한 제가 다룰 수 있다는 그래도 조금 경험이 쌓였으니까 그 정도까지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 원금보다 훨씬 큰 돈을 하면은
훨씬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감당 가능하면 이제 조금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갖고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의외로. 왜냐면 200만 원으로 수익률 100% 내봤자 200이거든요. 진짜 잘한 건데. 허무하죠. 너무 잘한 거죠. 너무 100% 수익이면 요즘 같으면 코인이나 급등주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막 오르고 나면 아쉬울 것 같아요. 나 네네네. 조금 더 투자를 할 걸. 네. 근데 이게 의외로 제가 조금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가지고 2천만 원을 들고 하면요, 100% 내야겠다는 마음이 좀 덜 들어요. 오히려 2천만 원으로 수익률 5% 10%만 내도 오프만 해도 100%. 네네네. 100만 원, 200만 원이니까 오히려 더 우량주에 넣고 그냥 안정적으로 굴려도 되겠다. 그러니까 위험 감수는 되는데 또 전체적으로 성과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덕분에 오히려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 일단 돈 그릇을 좀 먼저 키워야겠네.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을 좀 기른 다음에 그 돈을 활용을 하는 게 내가 돈을 잃더라도 왜 이러는지 알 것 같고, 맞아요. 돈을 얻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이 왜 나한테 왔는지를 네.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돈을 꽤나 모으신 분들은 네. 다들 공통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돈을 버는 공식은 분명히 확실히 있다. 혹시 소스모키님이 보실 때 부자가 될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그래도 너무 운이 좋게도 일찍 부를 이루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됐었는데 공통점들이 이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 이거였어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 이거였는데 성공하신 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그만 멈춰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바쁘게 살더라고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근황을 안 물어봐도 근황이 들려와요. 야, 저 사람 또 뭐 이거 한대, 또 이거 한대, 뭐 이거 새로운 거 시도해본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되게 큰 유튜버분을 만났는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번에 또 먹방 유튜브를 또 한대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요즘 먹방 유튜브 잘 되세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사업 준비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한 번에 뭔가 대박이 나서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주변 보면 진짜 그런 분들 드물거든요. 보통 성공한 유튜버들도 유튜브 채널 몇 번 만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고, 맞아요. 네, 한 번에 진짜 잘 되는 건 진짜 극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유튜브 뭐 이렇게 잘 되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혹시 처음부터 경제 유튜버만 하신 건가요, 시작은? 아니죠. 블로그를 10년을 했고. 블로그 10년을 네네, 하셨어요? 블로그를 대학생 때 20살 그때 초반 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또 시행착오 엄청 하면서 이제 유튜브로 넘어올 수 있었던 거고, 월급쟁이 부자들도 카페가 더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 카페에 네. 쌓인 시간이 엄청 컸기 때문에 지금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약간 삶을 여러 번 사는 사람들 같다 이렇게 느끼는데, 대표적으로 요즘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잖아요. 네. 이번에 그 직원이 하나를 공개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테슬라에서 일하다가 이직을 했대요. 다른 쪽으로 이직을 했더니 사람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일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 내부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보시면 전기차 하나 하기도 다른 기업들 바쁜데 갑자기 CEO 로봇을 만든다느니 뭐 우주를 바로 간다고 화성을 하고. 간다느니 다 지금 막 비웃고 미쳤다 그러는데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내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다른 조직, 실리콘밸리 다른 조직 가니까 다들 멈춰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느낀 점이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러 가는 사람들 보면 다 공통적으로 진짜 하루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다르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네. 개인이 주어지는 시간이 어차피 다 24시간인 건 똑같으니까 네.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잘 챙겨봐야 되겠네요. 네. 진짜 CEO 분들 보면 네. 진짜 바쁘신 분들은 그쵸. 네. 정말 분 단위를 쪼개서 쓰시더라고요. 그쵸. 네. 아마 진짜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진짜 분 단위, 초 단위까지 네. 쪼개 쓰지 않을까. 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조정장을 지나 하락장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위기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으로 이제 돈풀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이제 걱정들이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분야와 주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모두가 우려하는 것처럼 돈 풀기 장세 끝난다. 이거는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진짜 2020년, 2021년 유례없는 돈 풀기 장세로 진짜 사면 다 오르는 좀 기이할 정도의 쉬운 장세였던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자산들이 좀 급등해 있던 시기고, 그래서 22년은 진짜 난이도가 좀 높아질 거를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양극화가 더 이어진다. 네,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그걸 이미 알고 있다. 왜냐면 돈 잘 번 기업이 더 잘 버는 걸 체감했고, 국가 간에도 혹시 오죽하면 백신도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백신 양극화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이미 느껴버린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느꼈고, 우리도 마음속에 느껴서 투자 쳐도 앞으로 위험하다 할수록 더 안전하고 우량한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1등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1등 기업 쪽 더 몰리겠네요. 네, 거의. 그래서 그걸 그럼 어디를 도대체 봐야 되냐? 답이 이미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총 1등부터 10등 안에 그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지가 어떻게 보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이라면 미국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인데,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몰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기업들의 주요 키워드들을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리면, 공통적으로 클라우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1등부터 3등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에요. 걔네들이 클라우드 1, 2, 3등이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와 이제 친환경, 뭐 로봇, 이제 AI 이쪽까지 이제 시장에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페이스북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더 땡겨온 미래 시대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아니었어도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잖아요. 언제 오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기업, 결국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도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주식이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 하면 엔비디아인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애플부터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모든 회사들의 제품을 납품하는 데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으면 엔비디아를 고르면 돼요. 다 쓰는군요. 다 써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테슬라가 나는 이길 거라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모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반도체는 다 써야 돼요. 어차피 예를 들면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현대차에도 납품하고, 뭐 어디 저쪽에 BMW에도 납품하고, 벤츠에도 납품하고, 새로운 중국의 전기차에서 다 납품합니다. 전기차 플랫폼 내에 그렇죠. 그 엔비디아 그런 제품이 들어가는 거네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에 무조건 이 그래픽 반도체는 써야 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에도 엔비디아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용히 돈 버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추천은 조심스럽지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장기로 들고 가기도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1등부터 10등 안에 다 들어있다. 혹시 엔비디아도 10등 안에 들어있나요? 그럼요. 지금 7, 8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그 순위가 의미가 있죠.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 전기차 기업, 메타버스, 그걸 받쳐주는 엔비디아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TSMC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반도체 쪽. 네. 삼성전자랑 경쟁하는 대만의 반도체 생산 1등인데요. 공교롭게도 얘는 이 앞에 기업들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니까 만들어주는 생산기지. 그러니까 다 세트죠, 한 세트. 다 엮여있는 거네요. 1등부터 10등 하는 기업들이 한 패키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그쪽을 2022년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속도의 문제지 방향은 저는 정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풀이 일정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자리를 찬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뭐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구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반면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만약에 봤을 때 시가총액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많겠지만 만약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높게 될까요? 진짜 개인적으로는요. 네.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같은 확장성이 높은 주식이 좀 더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시장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우리가 당장 내년에 돈 파티 끝나고
오죽하면 이제 요즘 최근에 예적금으로 돌아가야 될 거라 묻는 분들도 많아요. 오,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드니까. 근데 이런 분들한테 테슬라를 말하는 거는 되게 그 엄청난 변동을 견디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을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너무 좋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장주, 1년에 30%, 50%씩 꾸준히 성장하는 주식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에 10에서 20%씩 성장하는 주식입니다. 근데 정말 꾸준하게 성장하시는 네, 정말 꾸준히 성장하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성향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더 꿈에 걸어보고 싶다. 대신 고변동을 견딜 수 있다 하신 분들은 이쪽이고, 저처럼 좀 너는 겁도 많고 소심한데 이렇게 부동산 말고 좀 소액으로 남는 돈들, 월급의 일부를 적립식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렇게 따박따박 돈 버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이 지나고 나면 또 수익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진짜 개인의 성향을 잘 보고 나서 투자처도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이 변동성이,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진짜 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안정적이신 분이 네. 만약 그걸 선택을 했다면 네. 진짜 힘들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거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 막 너무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종목 찍어주시지만 그게 나의 수익과 직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더 급한 것 같아요. 내가 코인 같은 쪽에 잘 적합한 성격인지 정말 나는 그쪽은 아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요. 네.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 네. 부동산도 어떤 호재가 있다 네. 하고 나서 뉴스에서 나오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 이미 늦는데 네. 아마 주식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좀 정말 돈이 되는 공부만 할 수 있는 주식 공부법이 있을까요? 네. 저도 정말 질문이 좋은 것 같은 게, 부동산도 제가 잘 모르지만 호재 다 나오고 남들 좋다 그러고 막 그 가격 신고가 찍고 있으면 조금 늦었지 않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네. 장기로는 당연히 우상향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장기로는 우상향하겠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빠른 것 같아요. 주식은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이라든지 온갖 뉴스에 핑크빛, 장밋빛 전망이 있으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제안드리고 싶은 공부법이 산업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진짜 그 책에도 정말 돈을 주식으로 한번 벌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산업 리포트를 꼭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어디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증권사든 산업 리포트를 무료로 줍니다. 아, 네. 네,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공짜로 주나요? 공짜로 줍니다. 오. 네, 뭐 증권사 유튜브 가셔도 있고, 진짜 요즘 뭐 모아주는 것도 있는데, 증권사 가시면 대신 산업 리포트라고 강조했던 이유가요. 네. 기업 리포트랑 산업 리포트는 다릅니다. 그래서 산업 리포트는 예를 들면 전기차 산업 리포트가 있고, 기업 리포트는 현대차 테슬라 리포트예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기업 리포트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스와 이슈를 후행 분석해주는 리포트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이 리포트 보고 사면 늦다라고 막 많이들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산업 리포트 같은 거 선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연말에 올라간다고, 이 영상이 연말에 올라가면 쏟아져 나옵니다. 내년도 산업 전망 리포트가. 거기에 2022년, 길게는 2023년, 4년에 무슨 중요한 일들이 있는지 산업별로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내가 말했지가 아니고 미리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를 짚어주니까 네. 우리 먼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중국에서 있다. 내년에 어떤 중요한 선거가 있다. 근데 이걸 미리 알고 대응하고 준비하는 사람과 선거 이미 다 끝나고 이제 어느 사람이 네, 떴다. 그러고 네. 보고 이제 대응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다 늦은 거 아닐까요?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됐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산업 리포트를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볼 때 내가 아예 모르는 분야보다는 네. 관심 있는 곳, 조금이라도 아는 곳을 보는 게 더 좋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업 리포트 보라 할 때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저는 조선업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그럼 조선업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배를 보면 어렵잖아요. 그럼 표지부터 보고 덮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제일 관심 많은, 지금 되게 궁금한, 요즘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니 전기차가 핫한데 그 중에서 나는 관심 있는 분야 있으실 거예요. 그쪽 산업 리포트를 먼저 보신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다른 쪽도 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그 회사에 관련된 것도 필요할 거고, 전공이 있으면 전공이랑 관련된 것도 네. 있을 수 있을 거고. 너무 좋네요. 아니면 진짜 내 네. 관심사 있으면 관심사랑 관련된 부분. 맞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네.
그럼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에도 도움될 수도 있고, 관심사를 뭐 발전시킬 수도 그러네요. 있고. 네네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부수익과 연결시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거나 내 회사 일인데 리포트 읽고 공부해서 이걸 뭐 블로그에 올려서 또 수익으로 연결시키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또 방법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이제 조금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함부로 샀다가 네. 괜히 물릴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임에 위기 때 좀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는 걸 네.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 이럴 때 어떤 주식들을 좀 사모아야지 좀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사실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도 꾸준히 위기다, 막 공포다 이럴 때, 2, 3년 뒤에도 커져 있을 돈을 잘 벌 주식을 사 모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건 이제 너무 추상적인 얘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조정이 와도 마음 편하게 모을 수 있는 주식을 골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최근에 그 나이키라는 회사 있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회사가, 로블록스라는 어떤 게임 회사가 있는데, 그 게임 회사 안에 나이키랜드라는 걸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 속에서 다 무조건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직접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러 들어갔어요. 네. 그 10대들이 하는 게임인데 그래도 들어가 보는 거죠. 뭘 도대체 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봤더니 막 나이키 신제품들이 막 캐릭터에 전시가 돼 있고 제가 신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접은 안 돼요. 안 되지만 그 가상 세계에서. 네, 캐릭터가. 근데 너무 사고 싶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실제 신어볼 수 있는 신발도 아니지만 제 캐릭터가 입고 있는 게 이쁜 거예요. 뭔지 아시죠? 아바타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소위 우리 현질도 막 한다 그러잖아요. 현금 결제도.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나이키 같은 주식은 역시 자기 브랜드가 있으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대응을 하는구나. 게임에서까지 그걸 수익을 낼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 아니다. 이건 허상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어떤 시대가 오든 살아남고 돈 잘 벌 기업은 존재하니까. 나이키는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네, 그런 주식은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주식은 떨어질 때마다 사 모아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생활 속의 투자가 진짜 좋은 투자,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직접 경험하신 것 중에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남의 말 듣고 산 건 수익이 안 좋더라고요. 뭐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맞아요. 남의 말 듣고 이거는 뭐 내려도 무슨 말을 못하고 올라도 뭐 내 건 아니니까 내 실력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주식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뭘 사도 오르는 장에서는 뭐 누가 추천한 주식도 다 오르니까 다 좋아요. 근데 이제 하락장 올 때 못 견딥니다. 내가 몰랐던 주식은 남의 말 듣고 그냥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추천한 주식이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산 주식은 이게 버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좋고. 대표적인 예로 조금 그 남성분들은 아마 바로 아실 텐데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도 다 그런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카드, 게임할 때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래픽 반도체를 만드는 1등, 압도적인 1등 회사인데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끊기면 안 되니까 컴퓨터 사양이 점점 좋아져야겠더라고요. 특히 그래픽카드는 좋은 걸로 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픽카드 주문하려 봤더니 막 품귀 현상에 이제 가격이 2배 올랐는데 2배 올라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엔비디아 샀습니다. 가격이 2배나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2배 뛰었는데 제가 사고 있잖아요. 전 되게 짠돌이거든요. 쓰는 데만 쓰는 사람인데 제 지갑을 열게 만든 주식은 내가 이건 항복이다. 그날 밤에 바로 엔비디아 몇 주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런 주식은 제가 지금도 뭐 하락장이 온다, 뭐 조정장이 와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혹시 한 가지만 더 예를 어떻게 찾는지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 주시면 더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활 속에서 그냥 찾으러 가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지갑을 가볍게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내 돈 털어가는 기업, 1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짜 알게 모르게 소비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넷플릭스도 구독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지옥 이런 거. 맞아요. 네. 근데 그거 해지 안 하시면 계속 그 기업한테 돈 주고 계신 거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네, 유튜브도 그렇고 프리미엄 구독하시면 그게 다 그 기업한테는 엄청난 실적이 되는 거니까 이미 생활 속에서 알고 계시면서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런 기업들은 내가 넷플릭스를 해지하지 않는 동안은 투자하면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한 유튜브 그냥 들고 있는 알파벳, 구글이죠. 그 회사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날 편하게 만들어주면서 내 돈을 빼가는 기업들에 네. 투자를 하는 거네요. 네, 내 시간을 엄청나게 뺏어가고 있잖아요. 돈과 시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주변에서 유튜브를 안 본다 그러고 야, 나 요즘 유튜브 앱 지웠어.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주식도 재고해 보는 거죠. 야, 이제 이 매력이 떨어졌구나. 또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뭐 어렵게 공부 안 해도 그러네요. 생활 속에서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면 저희 주변도 거의 대부분 다 상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품들의 그런 네. 가치는 사실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하네요. 네. 생활 속에 찾아야 된다. 네, 그게 제일 쉽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네.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20대, 30대 분들의 수익률이 네. 전체 연령대로 봤을 때 가장 낮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단기 투자라든지 리스크가 좀 높은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좀 빨리 돈을 벌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차트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2030 세대에게 네.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공감이 되고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차트창을 다 보고 있고 마음이 급하니까 저도 부동산 사고 나서 네이버 부동산 하루에 수십 번씩 들어갔고 호갱노노 들어가서 보고 카페 들어가서 보고 맞아요. 내 동네에 욕하는 사람 있으면 기분 나쁘고 다 공감됩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급해하다 망한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뭐 레버리지 이런 위험한 거.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조심하면서 투자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잃지 않다 보니까 누적으로 수익률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도 그냥 제가 살 집 사두고 주식도 내가 진짜로 안 팔 수 있는 웬만하면 진짜 위험해도 견딜 수 있는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길게 들고 가게 되고 진짜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막 몇 배 올랐다 막 이런 건 떠나서 제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급해 하시는 거 너무 공감되는데 한번 반대 경우도 생각해보고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그래 초반에 네. 이제 2030이다 보니까 조금 적은 돈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았던 적은 돈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으로 일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건지도 먼저 판단을 해보고 네 어떤 자산이든지 다 한 번씩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힘들게 이제 살고 있는 2030 세대 분들에게 네. 좀 마지막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따뜻한 좋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열심히 달리고 가끔 가다가 저도 현타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냥 절실함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뿐인데요. 그래도 많은 구독자분들 힘드실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어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가난할 것인가? 걱정을 달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가난보다 걱정을 택했다.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항상 어깨가 무겁다. 그러니까 침대맡에도 걱정이라는 놈을 항상 이렇게 지고 있다. 이런 게 저는 그림 그려주면 너무 상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한 이상 하루 종일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 걱정과 우려, 고민은 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저는 고민해본 거죠. 가난의 무게가 더 아플까? 걱정의 무게가 더 고통스러울까? 근데 진짜 저는 가난이 너무 싫었거든요. 돈을 너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마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걱정을 택했는데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리스크를 한번 짊어질 정도로 절실하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또 꼭 모두가 이래야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진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도 좋다 하시면 너무 그 남들 하는 것처럼 무조건 리스크를 지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구독자분이 하소연을 저한테 하셨어요. 전 진짜 주식 없이도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주식 열풍이 불어서 자기도 등 떠밀려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돈이 절실하지도 않았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괜히 뭔가 다 해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너 요즘 주식 안 테슬라가 없니?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되게 카톡방에서 예를 들어서 소외된 것 같고 이러니까 억지로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억울해 하신다고 하실까요? 그래서 저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각자의 삶이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쪽인가?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